예,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을 하게 될 조종현입니다. 먼저 복숭아 고품질 재배에 있어서 병해충 방제와 이제 수소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농사에서 토양 관리도 있고 전정도 있고 수소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배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병해충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복숭아를 재배할 때 병이 적게 발생되지 않도록 그 재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즉 식물을 강화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몸이 약하면 똑같은 환경에서 몸이 약하면 감기에 쉽게 걸린 사람이 있지만 몸이 튼튼한 사람은 감기에 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복숭아 재배에 있어서 먼저 식물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먼저 통광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광이 불량하면은 수간 내 온도가 굉장히 상승돼 가지고 습도가 올라가서 병해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 발생은 잎 줄기 수분의 존재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온 때 잎 줄기에 수분 존재가 시간이 많아지면은 병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약재 살포시 약재 도달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이태리 티롤 지방을 갔었는데요. 거기는 농약을 사용할 때 SS기가 굉장히 분말돼 가지고 안쪽까지 굉장히 세밀하게 약재가 도달된 것을 내가 이제 견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을 5번 치고 10번 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치더라도 굉장히 수간 내부까지 약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약재가 깊이 내부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토양 배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양은 점질토가 이제 이런 평지에는 많은데 복숭아는 특히 습해에 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는 경사지, 사질 양토 거기에 재배를 해야 되는데 간혹 답에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복숭아를.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 배수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올라오지 않도록 땅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암거배수, 명거배수 해가지고 이걸 굉장히 배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계속 6월 하순부터 7월 계속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습되면은 나무가 연약해지고 병해충이 또 약해지고 또 도장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토양 전염성 병 발생 다발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배수를 철저히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적절한 시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질소 과용시비인데, 질소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아까 방금 오면서도 보니까 복숭아 수확을 다 끝났는데 너무 잎이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과분무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병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질소 과용을 회피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지 재배. 복숭아는 이제 봉지 재배를 하면은 이제 상당히 병해충이 아무래도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병의 발생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품질 좋은 과일을 생산해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특히 과수는 이 최상 특 가격과 하품 가격이 굉장히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최상품을 많이 생산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품의 과일을 생산하려면 첫째 좋은 품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재배 환경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재배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3박자가 맞아야
가장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 아무리 좋은 환경이 되더라도 재배 기술이 부족하면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품종, 좋은 재배 기술이 있더라도 재배 환경이 안 맞으면 또 마찬가지로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도 식물병의 발생 원리는 이 식물과 이 병영균과 환경이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맞을 때 병 발생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식물을 강하게 키워야 되고 그리고 병원균을 최대한도로 적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을 병 발생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 병원균의 종류를 보면은 먼저 곰팡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 바이로이드, 파이토플라스마 이렇게 균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병들은 곰팡이, 진균, 사상균, 곰팡이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세균은 이제 뭐 많진 않은데 천공병 같은 경우가 이 세균성 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걸리면 과일이 이제 약간 뭐 작아진다거나 뭐 이상한 얼룩을 띈다거나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균, 즉 병원균의 식물체 침입 과정을 보면은 이 포자가 발화해가지고 이 기공 상처를 통해서 이것이 이동됩니다. 이동되고 이 발화된 포자가 식물체에 침입돼가지고 이것이 병반에서 포자가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강우와 빗물과 바람에 의해서 다시 식물체로 포자가 전파되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수분 있으면 포자가 발화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기 때문에 3단계 병의 발생 3단계 예방제, 치료제, 살포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렇게 포자가 비바람에 의해서 포자가 이렇게 옮기게 돼서 발화가를 냅니다. 발화가를 내고 이것들이 이제 침입 균사를 신장시켜가지고 세포 내 흡기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포에서 양분을 흡수하여 포자체를 만듭니다. 이 3단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제를 반드시 병은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이 1단계 때.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예방제를 살포해줘야 되고 그리고 균사가 이미 침입됐다거나 잠복기가 되면은 이미 그때는 치료제를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충하고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 위주로 미리 해줘야 되고 충은 다릅니다. 충은 반드시 예찰을 통해서 그 방제 시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은 반드시 이런 과정으로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비가 오는 중간에도 날씨가 맑아지면 방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방제를 치고 이제 쭉 장마가 해도 지잖아요. 막 한 10일이고 20일이고 근데 중간에 날씨가 뭐 2, 3일 정도 이렇게 맑아지면은 반드시 약을 쳐줘야 이 병의 발생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월동기 방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월동기 방제를 해주면은 그 병해충 관리하는데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방제는 줄기나 거친 껍질, 낙엽 등에서 월동하고 있는 그 병해충을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어가지고 생육기 방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가 수간 골고루 잘 도달하여 방제 효과가 높습니다. 열동기에는 그 이파리가 없기 때문에 약을 치면은 수간 내부까지 잘 도달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진주하고 이제 창원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마이스터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감 이제 마이스터 심사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농가가 새 농가를 갔다 왔는데 그 진주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그 월동기 석회 유황합제를 자기가 직접 제조를 하더라고요. 제조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 석회 유황합제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도 거의 발생도 안 되고 특히 깍지벌레도 많이
그 방제가 된다고 그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월동기 방제를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월동기 방제의 내용은 전정시에 전년도에 그 병등가지를 우선적으로 그 전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낙엽 제거, 거친 껍질 벗기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월동병 중에 그 밀도를 낮춰서 병 발생을 억제되기 때문에 석회용합제는 그 월동 병원균, 그리고 기계유제는 이제 포도는 제해야 되고, 기계유제는 보통 2월 하순 정도에 보통 살포해주거든요. 그래서 기계유제를 살포해주면은 응애 알이랄지 여러 가지 뭐 순나방이랄지 여러 가지 그 벌레들 있잖아요. 깍지벌레. 그런 것들이 주로 죽고, 석회용합제는 이제 병이나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오갈병, 천공병, 그리고 제피무늬병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유황합제가. 그래서 이걸 꼭 참고하셔서 약제 방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천공병인데요. 천공병은 상당히 한번 오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구멍이 나잖아요. 수침상에 그 구멍이 생겨가지고 또 과일에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도 과일이 생기면 상품성이 전혀 없고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요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균성 구명병의 이 천공병의 병증은 입이 그 수침상의 반점이 발생 후 갈변해서 이 이파리가 또 떨어집니다. 반드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과실에는 수침상에 반점이 발생하고 약간 움푹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강한 비바람, 뭐 질소 과다, 척박한 토양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 경로는 월동 가지 궤양부에서 비바람에 의해서 전염되고, 이것이 그 기공 상처를 통해서 침입되고 이것이 발병됩니다. 그래서 방제 대책은 병등가지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방풍림을 설치하고 봉지 시위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동 직후에 석회 유황합제를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살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무의 상부보다 중간 및 하부에 집중 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가 이제 천공병의 약제 방제 체계를 보면은 이제 발화 직전, 개화 직전, 낙화 직전에 6,6씩 석회 보르드액을 살포해 주고요. 그리고 5월 중순, 5월 하순에는 농용신 수화제, 그리고 과실 비대기 6월, 7월에는 6,6씩 아연 석회, 낙엽 직후에는 4,8씩 석회 보르드액을 살포해 주면 효과가 큽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세균성 구명병을 갖다가 방제 체계를 보면은 무처리에서는 약 33%가 발생됐지만 이 생육기의 그 농용신 수화제를 칠 경우에는 5.7%, 아그리마이신은 4.1%, 그리고 동계 방제하고 생육기에는 약 8.3% 정도로 상당히 적게 발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오갈병입니다. 오갈병도 해마다 발생이 많이 되는 병으로서 입이 오글오글해지고 굉장히 그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제를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병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이 세포가 이상 비대해가지고 말리면서 혹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로 봄철에 서늘하고 다습하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꽃눈무나 수세 약화로 그 동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 경로를 보면은 이것도 월동을 해서 눈과 가지에서 그 비에 의해서 전염되고, 그리고 기주 각비로 침입됩니다. 그래서 이 발병이 됩니다. 발생 시기 및 환경을 보면은 이제 이것도 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발병이 시작되고 5월 중순까지 이제 주 간염 시기이고, 5월 하순가 되면 온도가 이제 조금 24도씨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이 발생이 적어집니다. 적어지고, 그리고 근데 이제 기온이 또 낮아지거나 비가 많으면 계속 그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방제에 좀 철저히 해야 되고, 특히 그 주위에 뭐 저수지나
뭐 그런 뭐 바닷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주위에는 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방제 대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등가지나 병등잎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동 직후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석회유황합제는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효과가 많이기 때문에 반드시 월동기에 방제를 해줘야 그 복숭아를 아주 상품을 생산하는데 또 병해충을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뭐 약재는 뭐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탄저병은 이 탄저병은 상당히 그 복숭아에서도 이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근데 탄저병 이 병균이 굉장히 사과에서 가장 무서워요. 사과나 고추 균이 똑같거든요. 이 탄저병 균이. 그래서 그 재작년에 작년에 사과가 비쌌잖아요. 엄청 비쌌는데 그 이유가 그 저온 피해도 있었지만은 비가 계속 내리면은 특히 8월 이후에 7월 8월 이후에 비가 계속 내리면 이 탄저병 때문에 굉장히 과실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고추도 마찬가지고 고추도 비가 계속 와버리면 이 약재를 잘 방지 안 해주면 도저히 수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탄저병 병균이 복숭아에서도 생기는데 이것은 주로 이제 열매에서 많이 발생되거든요. 뭐 잎 가지에도 발생되지만 열매에서 발생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생기면서 발생되면은 건조하면 약간 움푹해집니다. 이게 논과색으로 되면서 그리고 대개는 이것이 이제 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이축되고 미라가 됩니다. 병증이. 그래서 이 전염 경로를 보면은 이것도 가지나 과실에서 월동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분생 포자를 형성되면서 비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날라옵니다. 비산되면서 침입을 하고 또 감염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이 탄저병은 6월부터 발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강우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비하고. 그래서 4월달, 6월달 그 강수량이 300에서 400mm 정도 되면은 아주 다 발생됩니다. 그리고 포자 비산은 6월 중순부터 최대에 이르게 되고 또 과실 당도가 높아지는 그 시기에 조생종은 6월 중순, 만성종은 7월 중순에 감염됩니다. 그래서 최대 발생기는 6월, 7월 기온이 25도씨일 때 이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탄저병은 굉장히 문제되는 병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제를 잘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제 대책으로는 병에 결린 그 부위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특히 그 포장 그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소지비를 적당히使用해야 되고 토양 배수가 그 복숭아가 원래 그 원산지가 중국 산동성이거든요. 중국 산동성인데 그쪽은 굉장히 그 사막화돼 가지고 비가 많이 안 오고 또 물도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복숭아를 재배할 때 그 산 비탈이나 경사지에서 또 사질 양토에서 많이 재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 평지에서 더구나 또 이 점질토에서 그 재배되는 농가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굉장히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무가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고 그리고 과일도 그 당도도 떨어지고 또 착색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탄저병 그 토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장마가 우리나라는 집중되기 때문에 장마가 질 때는 반드시 장마 지기 전에 그 암거배수가 안 돼 있으면은 명거배수를 해서 바로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그 트랙터나 뭐 무슨 다른 기계를 이용해 가지고 그 경사를 그 주둑을 높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비가 온 다음에 계속 그 습을 그 물기를 먹고 있으면 나무가 연약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광합성도 잘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강한 그 흡비력으로 나무가 도장하게 되고 나중에 또 동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예면 나무에도 몇 년 전에 동해를 많이 받은 적 있잖아요.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잿빛무늬병은 복숭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병이 이 잿빛무늬병입니다. 가장 문제되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것은 개화기에 그 강우가 많고 수확기에 다습한 경우에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잿빛무늬병이 걸려버리면 전혀 과일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한번 발생되면 굉장히 또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최근 이제 봄철 이상 고온과 잦은 강우로 인해서 포자 비상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과실 착과기 강우에 의해서 병균의 과실 감염이 굉장히 증가되었고, 특히 수확기 25도씨 내의 온도 조건과 강우가 맞으면 아주 그 다습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잿빛무늬병이. 그래서 이 잿빛무늬병을 적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이것도 재발적 방제는 전년도 입연과에서 월동함으로 월동기에 그 미라가 된 과실을 철저히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과도한 질소 시비를 지향하고 나무가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 과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봉지도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봉지가 굉장히 그 나무 가지에 많이 달릴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봉지에 그 병균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에 또 충도 마찬가지고 거기에서 월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확이 끝나면 귀찮더라도 봉지를 반드시 제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약재 방제는 이제 봄철에 비가 오면은 개화 직전이나 낙화 직후에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개화 전에는 보호성, 그다음에 낙화 후에는 치료 약재 위주로 주로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미리 사전에는 예방제 위주로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감염이 되면은 반드시 치료제 위주로 방제를 해줘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고병이 되겠습니다. 동고병, 줄기마리병. 이것은 주로 세력이 약한 나무, 그리고 수령이 많은 나무는 간전정 했을 경우에, 그리고 또는 병해충 또는 바람, 추위의 피해를 받아 나무 세력이 약해질 경우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동고병도 이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에서도 또 배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복숭아는 동고병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아주 큰 문제는 안 되지만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땅 지표면 가까운 줄기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때 상처를 통해서 침입하면은 처음에 껍질이 약간 부풀어 오르거든요. 이럴 때 전부 말라 죽기 때문에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보통 보면은 제가 사과나 복숭아나 감나무나 민원을 많이 나갔었어요. 수십 번 나갔는데, 고사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갖고 천천히 죽거든요. 그런 경우가 보면은 거의 보면은 토양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제일 많고요. 특히 배수나 또 너무 건조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비를 완전히 미숙퇴비, 냄새가 많이 나는 미숙퇴비를 밭에 막 너무 많이 깔아가지고, 특히 유목에다가 나무를 심는데 유목에다가 퇴비를 한 푸대씩 넣어가지고 가스장애로 삼투압에 의해서 이제 이 물이 흡수가 안 되고, 그래서
용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병해충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나무가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저장 양분이 적기 때문에 겨울을 거치면서 나무가 죽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은 특히 이제 감나무가 가장 많았고요. 민원 죽는 원인 중에. 그리고 뭐 사과, 복숭아, 배 있는데 거의 보면은 특히 감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뿌리가 잘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죽고요. 5월 달에 가뭄 때 많이 죽고요. 물도 안 주고. 이 복숭아는 그나마 잘 사는데 그렇게 사과나 다른 감에 비해서 죽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까 같이 배수가 안 된다거나 너무 가물 때 수분 공급이 안 돼가지고 나무가 연약하게 자라게 되면은 나무가 연약해지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 거기에 저기 붙어요. 좀이 붙거든요. 좀이. 그럼 좀이 붙으면 좀이 날라와가지고 나무가 굉장히 죽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반드시 수세 관리를 그래서 철저히 해야 됩니다. 동고병은 이제 이 오래된 나무에서 이제 발생된 버섯 같은 것이 생기거든요. 이게 2차적으로. 그리고 이게 나무가 복숭아 나무에 나무가 수세가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버섯 같은 거 생긴 경우가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에 되고, 그리고 병반은 봄과 가을에 확대되고 여름에 일시 정지됩니다. 그래서 동고병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방제 대책을 말씀드리면 재배적 방제가 있고 약제 방제가 있는데 재배적 방제로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세가 굉장히 약할 경우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수세 관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전정을 피해줘야 되고 추운 지역에서는 독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 과수에 있어서 특히 복숭아나 모든 과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세 관리거든요. 수세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전정도 해주고 유인도 해주고 과일 착과도 많이 적당히 달려주고 여러 가지 수세가 틀어져 버리면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과수 농사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수세 관리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수세 관리. 그래서 수세 관리가 예를 들어서 복숭아는 그렇게 저온 피해가 심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복숭아에서 꽃이 필 때 마이너스 2.7도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시방이 저온 피해를 받아서 과일이 안 열리잖아요. 과일이 많이 안 열리면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굉장히 수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도장지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나오면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게. 이 착과가 적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농사는 과수는 1년 농사가 아니고 계속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착과가 안 돼가지고 수세가 틀어져 버리면 내년에도 꽃눈이 안 와갖고 제대로 된 좋은 꽃눈이 안 와요. 특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복숭아는 그래도 배보다는 좀 강하거든요. 저온 피해. 근데 제가 이제 삼해도 많이 갔었고 특히 덕과 쪽에 배농가가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 많이 없었지만 해마다 보면은 3년에 한 번씩은 개화기 때 마이너스 1.7도에서 배는 저온 피해를 받거든요. 그때 가면은 저온 피해 많이 봐요. 서리 피해, 저온 피해. 그러면은 거의 심한 경우에는 거의 80%, 90%가 저온 피해 받아요. 그래서 복숭아와 달리 배는 꽃이 1번과에서 7번과까지 피거든요. 한 화총에서 1번과, 2번과, 3번과, 4번. 근데 2번과 3번과를 달아야 굉장히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는데 7번과 8번과에서 이제 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그것들이 달리면은 굉장히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번 좋은 피해 받아가지고 착과량이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 착과량이 떨어져 버리면 완전히 이제 수세가 틀어져가지고 도장지 엄청 나옵니다. 도장지 엄청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착과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절대 질소 시비하면 안 되고, 그리고 특히
특히 또 그 관리를 유인도 해주고 토양지 잘 제거해줘야 되고 관리를 잘 해줘야 내년에 좋은 꽃눈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사과나 뭐 이 복숭아나 이 모든 과일은 사실은 그 좋은 과실을 생산하는 것은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즉 올해 현재 복숭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잘 해줘야 좋은 꽃눈들이 내년에 좋은 꽃눈들이 우량한 충실한 꽃눈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서 대과가 나오고 좋은 과실이 생산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농사를 잘 쳐야 내년에 좋은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 관리가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수세 관리가 굉장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인들이 있는데 뭐 토양 관리도 잘해야 되고 약재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전종도 잘해야 되고 유인도 잘해줘야 되고 그리고 배계충 관리도 잘해줘야 되고 또 착과 관리도 너무 착과량이 많아도 안 되지만 너무 착과량이 적어버리면 또 수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적정하게 적과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약재 방지는 아까 말했지만 그 휴면기나 수확한 후에 그 석회 영합제를 살포해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수지병, 이제 이 수지병이 굉장히 그 핵과류에서는 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두나 살구나 매실, 양행두에서 그 가지나 그 주간에서 그 갈색으로 그 엿같이 나온 게 있잖아요. 그게 수지거든요. 이 수지인데 진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나오는 요인들이. 그래서 병해충 피해나 일소 피해, 동해 여러 가지 요인에서 발생되는데 그래서 주로 개화기 무렵부터 심하게 발생되면 되고 그리고 장마철에는 또 상해 부위에서 많은 수지가 나오게 되므로 이제 나무가 굉장히 이게 수지가 발생돼 버리면 나무가 굉장히 그 수명이 짧아집니다. 쇠약해지면서. 그래서 수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굉장히 나무의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지병은 발생 원인은 줄기 썩은병과 견무늬 썩은병. 발생 첫 번째가요. 줄기 썩은병과 견무늬 썩은병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복숭아 나무 등 이 34속 그 식물에서 발생됩니다. 그래서 주간에 발생하면은 신초에 그 사마귀 같은 것이 발생되고 이것이 부풀어 오르면서 수지를 발생시키고요. 그리고 이듬해 봄에 사마귀가 이제 이게 계속 중화되면서 조피 현상이 되고 여름철 장마기에 그 사마귀 부분이나 부푼 부위에서 수지가 불순되면서 심하면 신초가 고사됩니다. 이 수지가. 그래서 수지가 발생됐다는 것은 굉장히 나무 수명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까 동고병. 이 동고병도 그 수지를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나 주간부의 상처나 고사된 부위에서 병균이 침입돼 가지고 수세를 현저히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수지가 나오면서 나무가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나무 종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무가 배수 불량한 그 토양에서 나무가 약해져 버리면 여기에 그 좀들이 어떻게 알고 다 날라와 가지고 여기에 다 침입해 가지고 굉장히 집중 가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죽은 가지를 다 보면은 거기에서 알코올 냄새가 나요. 그 좀이 파고 들어간 자리는 알코올 냄새가 나고 거기에 구멍이 꼭 바늘구멍처럼 막 뚫려 있어요. 바늘구멍처럼. 제가 농업기술 있을 때에 그 좀도 그 트랩이 있거든요. 트랩이. 좀 트랩을 사가지고 설치해주면은 좀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좀류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좀들은 주간부에 즉 나무 그 지표면 위에 이쪽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한번 침입받으면은 굉장히 나무가 수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거 서서히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좀들이 침입하면은 하얀 가루가 이제 나오거든요. 살짝 보면은 하얀 가루가 나와요. 자세히 그 유심히 살펴보면은. 그래서 하얀 가루가 그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좀들의 그 침시기는 4월 중하순경, 그 다음에 1세대 성충은 7, 8월 달에 그 과원으로 몰려듭니다. 이때. 월동성 그 성충 침시기가.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즘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에 해당되는 약재를 구입해가지고 살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지만은 그 기교제를 살포해주면은 월동하는 그 종들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유리나방인데, 복숭아에서 가장 문제되는 해충을 저는 세 가지로 뽑는다면은, 저는 네 가지 뽑는다면 깍지벌레가 가장 많고, 깍지벌레, 그 다음에 생육기에는 그 복숭아 순나방, 그다음에 심식나방, 또 유리나방,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이 유리나방은 이 알에서 부화한 유충이 이제 나무 껍질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안에를 이제 안에서 성장하면서 배설물을 갖다가 배출해요. 똥이 나와요, 똥. 여기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수세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성충은 1년에 이제 한 번 정도 발생되는데, 보통 5월부터 9월까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 유리나방이. 그래서 유리나방 방제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문우병은 아까 토양 배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밀식이나 과다 결실, 조기 낙엽, 감정, 당근 이런 것들에 이제 수세가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같이 퇴비가 막 부식되지 않는 거, 냄새 심하게 난 것들은 가스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포해주면은 이 무름병이 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나무, 복숭아, 자두, 매실, 감, 밤 거의 모든 것에서 발생되는데, 이 무름병을 보면은 나무가 시들시들 죽어가는, 제가 무름병을 몇 번 봤는데요. 시들시들 죽어가는 가지를 그 원인을 이제 캐기 위해서 삽으로 뿌리를 캐보면은 뿌리에 이렇게 하얗게 그 무름병이 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나무가 굉장히 수세가 떨어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름병은 이 균사가 월동을 하면서 이제 뿌리에 침입하면서 이제 발병되는데, 특히 이것이 발병되면 이파리가 굉장히 황화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방법은 이제 이 무름병 예방법은 과수원을 이제 조성할 때는 이제 식물제 뿌리 다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 소독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유기물이나 수색을 할 때 유기물 적당한 관배수로 설치로, 토양이 쉽게 말하면 이제 유기물이 많아지면은 여러 가지 왕충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양이 또 급격하게 빨리 건습되거나 과습되지 않거든요. 유기물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런 걸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정 척과입니다. 척과. 그래서 척과를 적정하게 해줘야 되고요. 지금 보면은 보통 복숭아에서 토양이 중성을 띄어야 되는데 너무나 산성이거나, 또 너무 심지어는 또 알칼리성도 있거든요. 토양 pH를 재보면은. 근데 토양 상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토양 상도가 안 맞아버리면 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는 막 pH가 7 넘는 7.5 이상 알칼리성에서는 질소가 아무리 뿌려도 흡수가 안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산성에서는 아예 흡수가 안 되고, 알칼리성에서는 그것이 암모니아태로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우스에서 이제 토양을 제가 기술원에 근무할 때 pH를 재보니까 거기가
그 토양이 우리가 실험하는 그 구간인데 7.8이 나와요. 7.8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비닐하우스였는데 저희가 그 측정해 보니까 그 아모니아태로 이제 약재를 해가지고 그 비닐하우스에 묻어 있는 걸 갖다가 해가지고 거출하니까 거기에 그 질소가 날아가면서 그 붙어 있는 그걸 제가 실험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그 반드시 토양 관리가 그래서 특히 pH가 가장 중요해요. 산도가 중요해요. 산도가 안 맞아버리면 그래서 너무 산성이면은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아까 질소도 흡수도 안 되지만 또 여러 가지 철이나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또 그것도 많이 망간이나 그것도 많이 흡수돼가지고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왜 그 유기물이 많잖아요. 유기물이 많으면 굉장히 그 완충작용이 커요. 이게 조금 산도가 낮거나 산도가 조금 높더라도 유기물이 많으면 굉장히 그 완충작용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토양 관리가 이 병해충 관리도 중요하지만 토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숭아나 뭐 사과나 이렇게 포장을 많이 농가들 가가지고 이제 그 컨설팅 하면서 가보면은 저는 흙을 보통 보거든요. 흙을 딱 보면은 대충 딱 농사 알고 있어요. 잘 짓는 분들은 토양 관리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토양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렁이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토양들은 지렁이도 없고 그 토양이 그 유기물이 없으면은 금방 비가 안 오면 금방 굳어져 버리고 비가 오면은 금방 또 너무나 과습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치료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뿌리를 완전히 노출시킨 후 병든 뿌리 제거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뿌리를 살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과수원 그 새로 복숭아나 기존에 있는 그 복숭아를 다시 이제 심으려고 할 때 기존의 그 과원이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복숭아 과원이면 특히 복숭아 과원이면 특히 장가지를 다 제거해 줘야 됩니다.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토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삼 농사도 그 토양이 보통 인삼 한번 재배하면 5년에서 7년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토양 관리를 그 천여지에서 보통 인삼은 이제 그 뿌리썩은병 때문에 그 천여지에서 재배를 주로 하는데 아니면 다시 인삼을 재배했던 데에서 다시 인삼을 재배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을 지난 다음에 재배해야 되는데 이 과수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수도 영년생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보통 10년, 15년, 20년 이상 재배되기 때문에 그 가원을 조성할 때 토양을 잘 만들어놔야 돼요. 토양을. 그래서 거기다 수단그라스 같은 걸 심어가지고 뭐 호밀이나 수단그라스 심어가지고 그걸 갈아 엎어가지고 토양을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배수 시설 해놓고 그렇게 하면 농사 잘 되거든요. 근데 거의 보면은 그냥 별로 관리 않고 심으면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새로 복숭아가 너무나 노목이 돼가지고 복숭아를 새로 개원하려고 하신다면은 반드시 그 토양 사전에 그 땅심을 좋게 만들어서 그 복숭아 한번 심으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연년생 자라기 때문에 땅심을 반드시 좋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역병입니다. 역병은 그렇게 복숭아에서 심한 병은 아닌데요. 이건 토양 전염성 병균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배수가 불량한 관에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그 수세가 떨어지면 발생됩니다. 그래서 역병은 아까 같이 그 역병 피해 줄기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이렇게 갈색으로 이렇게 변한 걸 알고 있고 과일은 굉장히 보기 싫을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그 갈색으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병균은 어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그 토양 배수 관리를 설치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인접 병균이 많이 그 분포되어 있는 그 인접 가온으로부터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침수되면은 그 바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약재를 지제비에서 발효되면은 깎아내고 그 도포지를 살포해줘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보면은 뭐 역병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역병이 또 가장 문제되어 있는 곳이 이제 고추에서도 역병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연작하게 되면은 그 균들이 한번 그 역병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한번 발생되면 그냥 고추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한번 그 특히 고온 가습 한 다음에 날씨가 뜨거지면은. 근데 금년 같은 경우에 날씨가 굉장히 갈수록 진짜 이상한 기온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통 보면은 8월 15일이 지나면은 찬바람이 불었거든요. 8월 15일 지나면.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에도 한 8월 15일 되면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금년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겨우 작년보다 겨우 보니까 예년보다 올해 약 10일 정도 이상 계속 열대야가 지속되더라고. 제가 그 피부로 다 느끼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올해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갈수록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숭아도 갈수록 사실 사과가 좋은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 가수거든요. 제가 옛날에 10년인가 몇 년 전에 아무튼 그 전후에 덕과에 사과 꽃필 때 누른 적 한번 있었어요. 그때 조사 당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덕과에서 크게 농사 짓는 분인데, 농사 잘 져요, 그분이. 농사 잘 짓는 분인데, 그 대학교 건국대 그 원예학과 나와가지고 농사 잘 짓는 분인데, 그분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개화기 때 그 눈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배는 물론 이제 아까 꽃이 빨리 피기 때문에 좋은 피해를, 저온이나 서리 피해를 많이 받는데, 사과도 이제 좋은 서리 피해를 요즘은 가끔 받아요. 그래서 사과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백금도 비싸고. 그래서 특히 또 우박 피해도 많고. 우리나라 과수원은 우박 그 방지 시설이 별로 없는데, 그 이태리 가보니까, 이태리가 사과가 가장 이제 많은 유명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은 보니까 우박 시설이 다 있어요. 과수원에.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특징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그쪽은 수확량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보통 과수가 시바르당 생산량이 보통 2톤, 3톤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보통 5톤, 6톤을 따르더라고요. 그게 차이점이 있었고, 그리고 과일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우리같이 안 비싸거든요, 과일이. 그래서 만약에 과일이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되면은 우리나라 과일 굉장히 그 가격 경쟁력이 없겠더라고요. 물론 복숭아는 다행히도 복숭아는 천도복숭아 빼고는 이런 일반 보통 복숭아는 유통기한이 짧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제가 유럽을 출장을 유럽, 동남아나 여러 가지 그 외국에 미국이나 출장을 옛날에 많이 갔다 왔는데, 출장 가보면은 그 과일, 특히 복숭아 예를 들면 굉장히 복숭아 색깔이 예쁘고, 그냥 과일도 크지도 않고, 이제 여기 계신 분도 많이 가봤겠지만, 근데 먹어보면 맛이 없어요, 별로. 과일은 정말 우리나라 과일이 최고 맛있다는 걸 내가 외국 가서 많이 느꼈어요. 외국 가면 복숭아, 이제 그 반도 복숭아도 있잖아요. 넓적 복숭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숭아들이 색깔들이 많이 있어서 사보면은 맛이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농사 짓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특히 그 6월달, 7월달에 그 집중 강우가 되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가장 많지만, 그 와중에서도 농사를 우리 참 잘 짓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일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복숭아도 그렇고, 뭐 사과도 그렇고, 뭐 다른 과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숭아는 주로 이제 일본 품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품종이 많이 좋은 품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복숭아가 그 뭐 대구보랄지 뭐 사자조생이랄지 뭐 창방 아주 옛날 거 그런 것도 다 이제 거의 없어졌잖아요. 요즘 좋은 복숭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복숭아가 굉장히 당도가 높고 맛있는 복숭아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복숭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바이러스, 이제 아까 제가 언뜻 바이러스 말씀드렸는데, 바이러스가 걸려버리면은 이렇게 입들이 이렇게 그 입이 좀 작아진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괴사 반점, 또 작은 구멍도 형성되고 이런 것들이 뭐 바이러스가 크게 심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이 병원 이런 거 뭐 크게 아파하지 않게 넘어가고, 바이러스 걸리면 과일이 이렇게 되게 생겼어요. 그다음에 이제 해충을 이제 말씀드리면, 해충은 아까 병하고 약간 틀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충은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그 약제를 살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충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이 페로몬 트랩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뭐 페로몬 트랩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복숭아 순나방이나 뭐 심신나방, 뭐 노린재 뭐 등등 트랩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얼마나 지금 내 과수원에 해충들이 어떤 해충들이 많이 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면 되고요. 그리고 약제를 살포할 때는 주로 그 심식충류 위주로 약제를 살포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저독성 약제를 해줘야 됩니다. 천적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응애류가, 특히 응애가 약제도 비싸고 굉장히 한번 그 약제를, 똑같은 약제를 살포해주면 그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교호 살포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응애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발생 방제에 그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초생 재배를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천적들이 그 서식할 수 있는 그런 관리가 되는데, 아주 제가 농업기술원 92년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초생 재배 한 농가가 거의 없었어요. 다 청경 재배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때는 굉장히 문제가 됐지만 요즘은 초생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노린재류, 이 노린재가 이 피해를 이렇게 끼치면은 과일이 상품성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그 기형과가 나오거든요. 노린재가 피해가 많이 주는 노린재가 70종류가 되거든요. 근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노린재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개미, 톱다리, 허리 노린재, 그다음에 썩던 나무 노린재, 갈색 날개 노린재,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 야는 한번 이제 그때 사과수원에서 트랩을 설치해 보면은 트랩 많이 잡혀요. 이것들이 콩을 좋아하거든요. 콩도 한번 찍어버리면 콩 피해가 많은데, 이것들이 사과나 이 복숭아나 나무가 그 열매가 어릴 때 한번 찍어버리잖아요. 와서 한번 찍고 가면은 과일이 성장했을 적에 수확기 됐을 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펀지 같이 생기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노린재가 그 피해를 끼친 다음에 그게 그 생리장인 줄 알았어요. 또 생리장이가 거기 있거든요, 사과에서. 코르코스폿이라고. 근데 보니까 스펀지, 노린재 찍는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고요. 그래서 노린재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게 이 톱다리 개미의 노린재가 이거거든요, 이게. 이거 많이 날아다닐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썩던나무 노린재, 갈색동의 노린재. 이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과수원 주변에 숲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서식하고 있다가, 이것들이 이제 보통 8월 달부터 이때부터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무 종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은 수세가 굉장히 약해지면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멍, 여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바늘구멍 같이 뚫려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만약에 뭐 복숭아든 다른 나무든 나무가 시들시들 죽으면 한번 칼로 한번 이렇게 벗겨보면은 이 구멍 나면은 이거 반드시 좀 피해입니다. 좀 피해. 이 나무를 반드시 캐하고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고, 이 좀이 사실은 이게 지금 확대한 거거든요. 안 보여요. 눈이 잘 작아서. 확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아까 뭐 4월 상순부터 5월 상순까지 방지를 집중적으로 해주면 되고요. 이 깍지벌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깍지벌레가 이 복숭아뿐만 아니라 뭐 포도, 뭐 사과, 뭐 배, 모든 가수에서 이 문제 해충이 하나가 이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 그래서 깍지벌레가 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루 깍지벌레가 있고, 온실가루 깍지벌레 있고, 이 버들가루 깍지벌레 종류가 좀 틀리는데, 굉장히 특히 여기 보면은, 사진을 보면은 이 봉다리, 그 과일 봉다리 밑에 꼭지, 여기 하얀 가루가 있잖아요. 깍지벌레거든요. 그리고 또 배나무에서 그 콩가루 깍지벌레, 그 배 봉지 씌웠는데, 그 콩가루 깍지벌레도 많이 봤고요, 옛날에. 그래서 깍지벌레는 방제 전략은 가루 깍지벌레거든요, 가루 깍지벌레. 그래서 적기 방제를 해줘야 되고요. 거친 껍질 및 봉지 씌운 과실 등에서 서식이 가기 때문에 아까 봉지를 수확한 다음에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알에서 갓 부화한 유충이 이동되기 때문에 성충은 산란을 위한 이동되기 때문에 적기 방지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피를 긁어내주고 기계 유지를 살포해줘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또 가원 내 발생주를 특별히 가루깍지벌레가 많이 발생되면은 그 나무는 특별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나무가 사과든 복숭아든 뭐 배든 나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면은 조피가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조피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면은 그 나무는 정상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피를 벗겨줘야 되거든요. 근데 조피 벗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배농가 가보니까 그 농가는 조피를 뭘로 벗기냐면 고압, 유압을 해가지고 겨울에 쏴가지고 그걸로 조피를 벗기더라고요. 그게. 조피에 그 안에 그 벌레나 그 응애나 여러 가지 그 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거해 준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루깍지벌레는 보통 월동 알 부화기 5월 상순이거든요. 2세대가 7월 상순이고 3세대가 8월 중하순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중점 중에서 중점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돼. 적기 방지 해줘야 되고요. 박쥐나방, 이 박쥐나방도 뭐 가끔씩 심하진 않는데 박쥐같이 생겼거든요. 성충이. 그래서 이 나방인데 특히 포도에서 많이 이게 문제되고 있는 게 이 박쥐나방입니다. 박쥐나방. 그래서 이건 뭐 가해 초기에 방지해 주면 되고요. 복숭아 굴라방도, 이것도 이제 굴라방도 한번 보통 발생되면은 꼭 뱀이 이렇게 꼭 이게 흡집은 것처럼 뱀이 이렇게 증상이거든요. 이것도 한번, 그래서 유충이 피해를 끼치면은 꼭 뱀이 다른 것 같이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심하면 이파리가 다 구멍이 나기 때문에 굴라방도 한번 주의 있게 살펴볼 병해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복숭아에서 안 봤는데 사과에서 엄청나게 굴라방이 피해가 심해가지고 나무가 거의 대부분이 아까 같이 그 뱀이 지나가는 흔적들을 제가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줘야 되고요. 유리라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리라방은 이 성충은 상당히 큰데 이것들이 이 유충들이 굉장히 피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유리라방은 똥을 배출해요, 반드시. 그래서 이것들이 수간부 조피빛을 가해하면서 껍질과 목지부를 다니면서 반드시 그 수액이 또 나와요. 수지병이. 이거 똥과 함께. 그래서 이제 이것은 만약에 수지가 나오고 똥이 발생된다면은 반드시 이것은 유리라방 피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는 이것은 이제 사전에 철사 같은 걸로 잘 안 죽기 때문에 철사 같은 걸로 해가지고 포살해서 죽인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포살해서 죽이고
그다음에 생육기 때 이제 기계 유제 이제 유기인제 같은 거 쳐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복숭아 순나방이 아까 이제 제가 그 복숭아 순나방이 보통 4월 제가 트랩을 설치해 보니까 복숭아 순나방이 언제 잡히냐면 그것들이 4월 중순부터 오더라고. 보통 4월 중순 하순에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트랩에 많이 잡히거든요. 순나방들이. 그래서 이 순나방은 보통 1년에 약 3회에서 5회 정도 발생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1회는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 2세대는 6월 하순에서 7월 상순, 3세대는 7월 중순에서 9월 상순, 8월 상순, 4세대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 그러니까 거의 4월부터 9월까지 그 복숭아 수확기에 전부 다 발생되는 아주 문제 해충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대가 짧아요, 세대가. 22일부터 29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알을 까면 100개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순나방은 방제를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이 순나방이 왜 순나방이냐면 순나방 피해가 나오면 복숭아 그 순이 이렇게 죽은 거 보실 거예요. 순을 가해야 그 가지가 꺾어지거든요. 그래서 순나방이라고 하는데 야는 얘 문제가 왜 되냐면은 과일에 이렇게 순나방들이 피해를 끼치는 과일이 뭐 복숭아, 매실, 사과, 배, 복숭아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주 문제되는 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 피해 과실을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피해를 끼쳐가지고 과일이 전혀 팔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가 봉지도 뚫어버린다는 게 이게 복숭아, 순나방이. 봉지를 그 유액으로 해가지고 그 봉지 뚫고 들어가 버려,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아까 말했지만 얼동기 방제를 해주면은, 좋고요. 껍데기를. 그 다음에 생육기 방제는 4월 하순에서 6월 상순에는 진드물과 같이 해줘야 되고요. 진드물. 생육 중기에는 약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무조건 약을 해줘야 되고, 생육 후에도 약 일주일 간격으로는 약을 해줘야 됩니다. 약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복숭아 순다방도 문제가 되는데, 야는 보통, 6월 달에 생겨요. 6월 상순에 와요. 복숭아 순나방, 심신나방은. 그래서 야는 보통, 6월 상순에서 8월 상순, 그 다음에 7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발생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주로, 6월 상순 이전에 봉지를 씌우면은 야는 봉지를 뚫지 못해요. 그래서 6월 상순 이전에 봉지를 씌우면은 특별히 파고 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이 복숭아 순나방은 색깔이 복숭아 순나방은 이렇게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심신나방은 약간 하얗게 되어 있어요. 점이 있고 약간 틀려요, 모양이. 틀에 보면은. 그래서 이거 보고 순나방인지 심신나방인지 구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순나방하고 심신나방하고 차이를 어떻게 하냐면은 과일을 딱 볼 적에 과일에 벌레가 들어간 자리가 똥이 나왔다. 그러면 순나방이에요. 순나방은 똥을 밖에다 배출해요. 근데 심신나방은 똥을 밖에다 배출 않고 이 안에서 과육 안에서 거기다 똥을 배출해요. 차이가.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숭아 이제 순나방하고 심신나방의 발생 소장을 그래프로 이제 본 건데요. 여기 4월 중순부터 이렇게 순나방이 나오다가 다시 적다가 다시 또 나오다가 다시 8월 달부터 다시 집중 발생된 걸 알 수 있지만 심신나방은 6월 달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8월 달에 다시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증상을 알 수 있습니다. 에무니 고니 잡는 노린재는 이렇게 크게
복숭아에서 문제 안 되고 그 포도에서 순을 갉아먹는 그런 유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근데 복숭아 혹진딧물 이게 또 굉장히 이 진딧물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조팝나무 진딧물 같은 경우는 조팝나무 진딧물이 많이 있어도 그 새 순에만 진딧물이 많이 껴있지 아주 큰 피해는 끼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복숭아 혹진딧물은 한번 발생돼 버리면 이파리가 완전히 신초를 완전히 뒤틀어 버려요. 갖고 약도 쳐도 잘 안 들어가요. 복숭아 혹진딧물이. 그래서 야는 굉장히 발생이 잘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방제를. 그래서 피해 신초가 보다시피 이렇게 나무가 이파리가 뒤틀려 가지고 있고 날개 없는 성충, 날개 있는 날개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복숭아 혹진딧물은 보통 겨울에 눈으로 이게 월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5월 상순경에 이제 이동합니다. 5월 상순경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같이 기계 유제를 살포해주면은 잘 듣고 그리고 방제 약제는 많이 쓰니까요. 그 약제를 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숭아 잎 혹진딧물을 이것은 또 잎 더 틀리거든 또 이거는. 근데 이것은 이제 틀리는데 주로 4월 중순경에 부하여 가해하고 여름에 기주가 확인되지 않는 중간 기주에서 활동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제를 월동 후 기계 유제를 살펴해주면은 확실히 그 밀도가 많이 발생이 적게 됩니다. 복숭아 가루 진딧물도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지만은 한 발생되면은 굉장히 이파리가 지저분하고 또 복숭아 피해 이파리가 제대로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숭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복숭아 명나방은 이제 이 노숙 유충으로서 이제 거친 껍질 및 전정지 틈에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1회 성충은 6월에, 그다음에 2회 성충은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제에는 뭐 아까 복숭아, 순나방과 같이 그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충의 그 사진입니다. 유충의 사진이고 피해감이 그 번데기 사진이 되겠습니다. 순나방, 명나방. 응애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전박응애, 벚나무응애, 뭐 차응애, 뽕나무응애, 또 사과응애, 응애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많은데 가장 피해를 많이 끼치는 응애가 이 전박응애거든요. 전박응애. 전박응애는 이것도 잘 안 육안은 잘 안 보여요. 돋보기로 이제 봐서 확대경으로 봐서 이제 본 것인데 유심히 보면은 막 기어다녀요. 이게 보면 이파리 뒷면을 보면은. 그래서 이 전박이가 있어서 전박응애인데 응애는 응애 피해를 입은 농가는 멀리서도 다 알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응애를 피해 받으면 그냥 이파리가 녹색을 띠고 있어야 되는데 약간 녹색이 아니라 약간 침침한 어두운 회색같이 약간 띠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응애 피해 받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이파리가 완전히 녹색이 아니고 약간 옅은 갈색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응애는 정말로 한번 발생되면은 순식간에 방제 안 하면 그냥 이파리 다 번지기 때문에 방제에 굉장히 신중을 가해서 해야 됩니다. 응애. 그래서 이제 이 응애가 발생돼 버리면 과일이 뭐 아예 이파리가 광합성을 못하니까 과일도 제대로 안 크고 맛도 없고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응애는 이제 이것은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응애를 잡아먹는 이 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독성 약제를 2주 해주고 초생재배를 해주면은 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응애가 이제 발생 생태가 있는데요. 보통 월동한 성충이 보통 3월부터 활동을 하거든요. 3월 하순부터. 근데 이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나무 이것들이 이제 이 잡초에 그냥 다 잡초 또는 일부 다 이것이 이제 올라가요. 이 잡초에서 이게 성충으로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데 대략 5월 상순부터 이제 이게 나타나요. 성충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리고 5월달 생육 초기에는 5월달, 6월달에는 수간 내부에 주로 있고요. 그리고 7월달, 8월달에는 이제 수간 내부로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게 수간 내부에 있다가 수간 내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응애가 발생됐는가 안 됐는가를 확인하려면은 5월달 그 정도 6월달에는 수간 내부의 입을 주로 봐야 되고요. 수간 내부의 입을 주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바깥의 이파리를 보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굉장히 저도 자세히 봐야 이게 움직이거든요. 응애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경으로 가셔가지고 확대경으로 이파리 따가지고 여러 나무를 해야 돼요. 샘플을 중간중간 여러 나무를 내부 외부를 이렇게 보고 이파리에 한 두 마리가 두세 마리 있다면 반드시 방제를 해줘야 돼요. 응애는.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애착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보통 이제 5월, 6월 달에는 입에 한두 마리, 그다음에 7월, 8월에는 이제 3에서 4마리 봤을 때 방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파리를 아까 말했지만 내부를 초기에는 잘 봐야 되고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외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응애가 약을 갖다가 제대로 침투가 안 돼 버리면 응애가 안 죽거든요. 특히 또 이파리 뒷면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약이 잘 안 붙어요. 특히 내부는. 그래서 약이 그 내부까지 골고루 퍼져야 응애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애 방제 요령은 기계 유제를 월등기에 살포해주면 그 응애 알들이 맞췄기 때문에 감소되고 그다음에 5월, 6월 달 제초제 살포 시에 제초제 혹시 살포할 때 응애까지 약까지 같이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다른 교고 살포 응애는 아까 같이 그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약을 바꿔가면서 계통이 다른 약제를 바꿔가면서 살포해줘야 되고 엽에 2, 3마리 발견 시에는 초기에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서 그 발생 밀도를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숭아 재배 시기별 방제 병해충을 보면은 월동기에는 깍지류, 응애류 뭐 이런 위주로 하고 개화 전 방제에는 입 오갈병, 천공병, 흑성병, 진딧물류 위주로 하고 그리고 개화 후에는 천공병, 탄조병, 오갈병, 그다음에 순나방, 심신나방, 명나방, 유리나방, 혹 진딧물, 굴나방, 깍지벌레 이 위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생육기에 즉 7월달, 8월달에 일 때는 천공병, 흑성병, 탄저병, 제피무늬병, 심신나방, 순나방, 유리나방, 전박응애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농약의 안전 사용법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보면은 약을 방제할 때 그 이웃 농가가 옆에 있는 그 이웃 농가가 어떤 약을 치면 자기도 그 약을 치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비록 과원이 다른 농가와 같이 붙어 있지라도 그 병해충의 발생 양상은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한 병해충명을 알고 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남들이 어떤 약 했습니까? 나도 어떤 약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어갖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정확한 병해충명을 알고 농약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농약 그 용기에 붙어 있는 상표를 반드시 그 보고 내용을 지켜야 되고요. 뭐 거기에서 뭐 수확전
뭐 7일 이내에 사용하지 말라 하면 살포하면 안 되고요. 그런 걸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계통의 약제는 가급적 혼용을 피해야 돼요. 잘못하면 약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요즘 약들은 농약은 보면은 살충제, 살균제 하더라도 한 가지 계통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씩 섞어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 살균제와 살충제를 섞어놓으면 네 가지가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면 특히 그 날씨가 뜨거워질 때 살포해버리면 약해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약이 혼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혼용 가부표를 참고를 해서 약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요즘 뭐 계속 저독성 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되고, 또 2시간 이상 연속 작업을 피해야 됩니다. 약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약을 치실 때 보통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면은 약해가 발생되고,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농사 다지는 사람 보니까 새벽에 많이 치거든요. 그분들은. 그 참 참고해가지고 더 더운 날씨에는 아침 일찍 치는 것이 좋거든요. 뭐 오후 뭐 3시, 4시에는 막 더워가지고 약해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새벽에 일찍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교육은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복숭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돈을 벌려면 주로 상품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품종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환경도 좋아야 되고, 또 재배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토양 관리, 병해충, 전정, 유인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하더라도 좋은 과실에 복숭아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세 관리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거의 보면은 복숭아가 밀식이 많이 되는 데가 많더라고요. 밀식이. 근데 밀식이 많이 돼가지고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 햇빛도 잘 안 비치고, 또 도장지도 엄청 많이 나고, 약도 치더라도 약도 제대로 방제가 안 들어가고, 그리고 또 햇빛도 제대로 안 들기 때문에 꽃눈도 제대로 안 되고, 그리고 또 햇빛이 제대로 내부까지 안 비치기 때문에 복숭아 당도도 없고. 그래서 복숭아가 제가 아는 분, 그때 농사를 잘 짓는 분인데, 그분은 복숭아 제식거리가 몇 미터냐면 8 곱하기 8미터예요. 8 곱하기 8미터. 그러니까 한 나무 심고 저쪽에 심어가지고 복숭아가 굉장히 쭉 뻗을 수 있게 해가지고, 근데 그 농가 가보니까 8 곱하기 8m니까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3m 하나. 그래서 거의 보니까 도장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나무가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TR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즉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반발성으로서 도장지가 많이 나온 거거든요. 영양분은 많은데 나무에 착과량이 적거나 나무가 너무 적어버리면, 강전정 해버리면 이 나오는 욕구를 해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장지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무를 충분히 클 수 있는, 나무가 클려는 힘이 100인데 100으로 해주면 괜찮은데, 나무가 클려는 힘이 100인데 이걸 여러 가지 제식거리를 작게 하면은 나무가 반발하잖아요. 계속 하면은. 그래서 도장지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무가 너무나 밀식이 되면은 반드시 간벌을 해주고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이태리 가보니까 거기는 제가 파리를 못 봤어요. 파리 한 마리를. 그리고 또 퇴비를 우리나라 같이 많이 한 걸 못 봤어요. 그쪽은. 사과 농가, 물론 그건 사과지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보조도 많이 해주고,
뭐 퇴비도 보조도 많이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는데 너무 퇴비량이 많은 것 같아요. 퇴비 그 시용량이 막 질소질, 특히 질소질 비료 그거 많이 해주면은 나무가 굉장히 웃자라거든요. 근데 심한 경우에는 제가 실리에 그때 8년 전에 제가 이제 그 연구하니까 복숭아 농가를 갔었는데 심지어는 그 농가는 그 우분 있잖아요. 우분 퇴비를 이제 집에 그 소를 키우는가 봐요. 막 그 한 10cm 정도 깔았어요. 그 복숭아 밭에다가. 근데 그분 농사를 많이 오래 짓는 분이더라고. 근데도 불구하고 옛날 생각으로 막 퇴비를 밑에 다 깔았더라고. 그러면은 나무 진짜 다 망치거든요. 특히 장마가 지면 거기에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그 비와 함께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장마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면은 그 풀들이 잘 자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봐봐요. 왜냐면 질소질 비료가 그 비를 통해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비료는 특히 질소질 비료는 웬만하면 적게 줘야 되고, 그리고 이파리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파리가 진한 녹색이거나 또 토양지가 더 많다거나 하면은 그 질소질 비료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복숭아가 굉장히 다른 거수에 비해서 그 재배하기가 좀 그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왜 어렵냐면은 이 장마철하고 수확기하고 겹치잖아요. 그래서 비가 와버리면 계속 비가 와버리면 복숭아가 그 맛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이제 좀 재배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품종을 여기는 남원은 보통 만생종보다는 조생종, 중생종이 많잖아요. 만생종보다는. 그래서 그 품종을 할 때 좀 이렇게 그 안배를 잘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복숭아도 반드시 그 다른 과수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수분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수분수가 없는 품종도 있거든요. 근데 수분수가 있는 품종들을 같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복숭아 농사 잘 지으셔가지고 내년에 큰 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